아시아의 Get her in. 쥐새끼는 We need 분수를 to move. 알아야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미 해군 구축함 USS 인디펜던스함의 갑판 위. 굵은 빗줄기가 강철 바닥을 때리는 소음 속에서 데이비스 대령의 고함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그의 거대한 손이 가냘픈 체구에 대한민국 해병대 소위 강유진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과 유진의 무표정한 얼굴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드러났다. 한미연합 해상훈련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는 3일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 조건은 최악이었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강행되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1시간 전 작전 브리핑에서 이 모든 사건의 불씨가 당겨졌다. 미 육군에서 파견된 데이비스 대령은 상륙 돌격 작전의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거대한 스크린에 표시된 복잡한 화살표와 시간표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브리핑이 끝날 무렵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유진 소위가 손을 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대령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데이비스는 짜증이 역력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디서 감히 애송이가라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말해보아라, 소위. 대령님의 계획은 목표 해안의 조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점의 원령을 고려할 때 만조에서 간조로 바뀌는 속도가 예상보다 2배는 빠를 겁니다. 상륙정들이 해안에 접근하는 순간 썰물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유진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녀는 해당 지역의 조수 데이터를 수년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몇몇 한국군 장교들과 심지어 미 해군 소속의 일부 장교들조차 그녀의 지적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비스 대령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동맹국의 어린 여자 장교에게 계획의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당한 것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냐?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브리핑은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다. 그리고 분을 사귀지 못한 데이비스는 유진을 따로 갑판으로 불러낸 것이었다. 다시 현재 폭풍우가 몰아치는 갑판 위, 데이비스는 유진을 배전의 난간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입에서는 차마 군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저급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디서 커피나 타야 하려니 작전 계획에 아는 척을 해. 너희 아시아인들은 항상 이 모양이야. 머리를 쓸 줄은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기어다니기나 해야 하는데 주제를 알아야지. 이 쥐새끼야. 그의 폭언에도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데이비스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야새와 같아서 오히려 데이비스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분노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 미군 병사들은 이 광경을 불안하게 지켜봤다. 젊은 이병 하나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노련한 상사 한 명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령의 섯을 퍼런 기세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침묵의 동조였다. 그 눈빛은 뭐냐? 아직도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냐? 데이비스는 유진을 난간에 거세게 밀쳤다. 유진은 휘청거렸지만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 모습은 마치 훈련된 고양이 같았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래, 바다에 가서 네 잘난 머리나 식혀봐라. 데이비스는 야수처럼 포효하며 유진의 작은 몸을 번쩍 들어 올렸다. 주변의 병사들이 경악하며 커넬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두 팔이 허공을 갈랐고 유진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둡고 성난 바다를 향해 던져졌다. 풍덩 하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다. 유진의 모습은 순식간에 검은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데이비스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저지른 짓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비뚤어진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몸을 돌려 겁에 질린 부하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입 여는 놈은 없다. 강소희는 폭풍 속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사한 거다. 알겠나?
갑판 위에는 오직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와 침묵만이 남았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작은 여군 장교. 그녀의 운명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듯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히는 충격과 함께 강유진의 몸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갔다. 수면 위에서 아우성치던 폭풍의 소리는 순식간에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귀를 찢는 물의 압력만이 느껴졌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져 허우적대다 익사했을 상황. 그러나 유진은 달랐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났다.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물에 던져지는 순간 이미 몸을 웅크려 충격을 최소화했고 입수와 동시에 폐에 남아있던 공기를 조금씩 내뱉으며 급격한 수압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백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생존 기술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가라앉으며 그녀의 뇌리에는 지옥 같았던 훈련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해리옹, 대한민국 해병대 최정예 특수부대이자 존재 자체가 군사기밀인 부대, 그곳의 훈련생 시절. 그녀는 손발이 묶인 채 영하의 겨울바다에 던져졌다. 교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공포는 너희의 가장 큰 적이다. 바다는 존중하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살아남아라. 아니면 여기서 죽어라. 그녀는 그때 사흘 밤낮을 바다 위에서 버텼다. 지금 이 상황은 그때에 비하면 차라리 아늑한 수준이었다. 기억은 짧았다. 현실이 더 급했다. 유진은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집중해 수면의 방향을 감지했다. 위쪽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빛과 압력의 변화. 그녀는 군화와 무거운 전술조끼가 자신을 받아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소형 다용도 칼을 꺼내 자신을 올가매던 조끼의 스트랩을 망설임 없이 끊어냈다. 무거운 군화는 발목을 비틀어 벗어던졌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자 그녀는 유연한 물고기처럼 어둠을 박차고 수면을 향해 솟아올랐다. 휴!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유진은 거친 파도 속에서 간절하게 공기를 빨아들였다. 사방은 온통 집채만 한 파도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뿐이었다. 저 멀리 USS 인디펜던스함의 불빛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아지며 멀어지고 있었다.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그들이 돌아올 리도 만무했다. 데이비스 대령은 그녀가 죽기를 바라고 던졌을 테니 살아야 한다. 살아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복수심이 차가운 몸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거친 파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파도의 흐름을 타고 비스듬히 나아가는 측면 유영법으로 체력을 아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훑었다. 폭풍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유물들이 떠다니기 마련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절망적인 사투 끝에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파도에 떠밀려온 소형 항로 표시 부표였다. 크기는 작았지만 잠시라도 몸을 의지하기에는 충분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어 부표를 향해 헤엄쳤고 마침내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표에 몸을 기댄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극심한 피로와 추위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벗어던지기 직전이었던 군화 한 짝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다용도 칼을 이용해 군화의 두꺼운 뒷굽을 능숙하게 뜯어냈다. 그러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얇은 막에 쌓인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금속 물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해룡의 지휘관급에게만 지급되는 군용 위성 비상 송신기, 코드명 히드라였다. 일반적인 군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암호화 채널을 통해 본부와 직접 연결되는 최후의 통신수단, 이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송신기의 표면을 조작했다. 희미한 진동과 함께 작은 LED 램프에서 푸른빛이 깜빡였다. 연결 신호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 작은 부표에 의지한 가냘픈 여군 장교. 그녀의 손안에서 빛나는 작은 푸른 빛은
이제 곧 이 바다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방역의 서막이었다. 유진의 눈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인디펜던스함의 불빛을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파도보다 더 차갑고 폭풍보다 더 무서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USS 인디펜던스함의 함교는 폭풍 후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흠뻑 젖은 전투복을 입은 데이비스 대령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함선 지휘권을 가진 해군 중령에게 곧장 다가가 상관이 부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함장, 항해 일지에 기록해 대한민국 해병대 강유진 소위. 폭풍 속에서 갑판을 순찰하던 중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 실종, 비극적인 사고라고. 함장은 40 초반의 노련한 군인이었지만 데이비스의 서슬퍼런 기세와 육군 대령이라는 계급에 눌려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연합훈련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항명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령님, 수색 이 폭풍 속에서 장병들을 개죽음시킬 셈인가? 그녀는 이미 죽었어. 이건 사고야. 내 말 알아들었나? 함장. 데이비스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젊은 통신 장교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대령님, 제가 보기엔 대령님께서 자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중위. 데이비스가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자네는 폭풍 소리 때문에 귀가 먹었고 빗줄기 때문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내 말이 틀렸나? 젊은 장교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함교 안의 모든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진실은 그렇게 힘과 폭력 앞에 침묵당하고 있었다. 데이비스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뜨거운 커피를 찾았다. 그는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시각, 그의 오만한 상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거친 파도 위. 부표에 매달린 강유진은 히드라의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희미한 푸른빛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비췄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기기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연결 성공. 초소형 화면에 암호화된 문자가 떠올랐다. 채널 개방, 아이디 확인 엠프레스. 황제 엠프레스? 해룡, 부대 내에서 오직 그녀. 부대 지휘관만을 지칭하는 코드네임이었다. 유진은 송신기의 입을 가까이 대고 차가움과 탈진으로 갈라지는 목소리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말했다. 응답하라! 그녀의 목소리가 도착한 곳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서울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방부 지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비밀 벙커, 바로 해룡 부대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명의 최정예 분석가들이 거대한 스크린월을 주시하며 전 세계의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던 그곳은 언제나 냉철한 고요함이 지배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고요함은 찢어졌다. 삐삐삐삐.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비상경보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통제실 전체가 섬뜩한 붉은 경광등 불빛에 휩싸였다. 중앙 스크린에는 창을 휘감은 용의 문양이 붉게 전멸하며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든 문구가 떠 있었다. 프로토콜 발동 해신의 분노 Wrath of the Sea God. 발신자 엠프레스. 분석가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해신의 분노 프로토콜. 이는 단순한 비상 신호가 아니었다. 부대 지휘관이 적국이 아닌 동맹국에 의해 배신당하거나 제거될 위협에 처했을 때 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최후의 교전 수칙. 이것은 사실상의 소규모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부지휘관인 박서준 대령이 관제탑으로 달려왔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상황 보고. 사령관님께서 직접 프로토콜을 발동하셨습니다. 위치는 동해 공해상입니다. 바로 그때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유진의 목소리가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여기는 엠프레스 수신 확인. 박서준 대령은 마이크를 움켜쥐고 다급하지만 침착하게 응답했다. 엠프레스 여기는 드래곤2. 수신 양호합니다, 사령관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 보고는 나중이다. 유진의 목소리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명령을 하달한다. 즉시 해신의 분노 프로토콜을 실행하라. 박서준은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 전 함대를 즉시 출격시킨다. 목표. 현재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방영 50km 내의 미 해군 구축함 USS 인디펜던스, 해가 뜨기 전까지 그 함선을 완벽하게 포위하라. 그녀는 히드라가 전송하는 인디펜던스함의 정확한 좌표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한 음절 한 음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통제실 전체를 압도했다. USS 인디펜던스 소속 미 육군 데이비스 대령을 체포한다. 동이 틀 때까지가 제한 시간이다. 명령 실행하라. 박서준 대령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적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외쳤다. 사령관님 명령이다. 즉시 해군작전사령부의 전문타전 제7기동전단. 총출격 명령 반복한다. 제7기동전단. 총출격. 그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전쟁 기계가 깨어났다. 분석가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암호화된 출격 명령이 대한민국 최정예 함대를 향해 전송되기 시작했다. 폭풍 우치는 바다에 홀로 떠있는 작은 여장교의 한마디에 이제 강철의 함대가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유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한민국 군 지휘체계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한밤중 작전사령관인 사성제독은 긴급 보고를 받고 잠에서 깼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해룡, 부대 지휘통제실로부터 직통으로 전달된 해신의 분노 프로토콜 발동 명령서였다. 서류 상단에 찍힌 대통령 직속 특수부대 사령관의 인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제독의 잠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은 굳어졌다. 해신의 분노.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상교전 수칙. 이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해룡, 사령관의 판단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적을 즉각적으로 섬멸하기 위해 존재했다. 그것이 동맹국일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제독은 강유진 소장이 어떤 상황에 처했기에 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명령의 진위나 정당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닌 즉각적인 실행만이 요구되는 명령이었다. 당장 제7기동전단의 총원 전투 배치 명령 하달해에 30분 내로 전 함선 출항 준비를 마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제독의 외침과 함께 대한민국 최강의 해상 전력이 잠에서 깨어났다. 부산항의 밤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다. 정박해 있던 항구 전체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섬광으로 뒤덮였다. 비상소집 명령에 수천 명의 수병과 해병대원들이 생활관에서 뛰쳐나와 각자의 함선으로 질주했다. 거대한 전쟁 기계가 포효하며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이자 경항 공모함의 역할을 수행하는 ROKS 마라도함, LPH-6112우의 거대한 선체가 지축을 울리는 엔진음과 함께 생명을 얻었다. 갑판 위에서는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들이 해치를 열고 출격 전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그 옆으로는 신의 방패라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들이 강력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회전시키며 밤하늘을 훑기 시작했다. ROKS 세종대왕함 DDG 구웅인 교빌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수면 아래에서는 더욱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다.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디젤 잠수함 중 하나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들이 소리 없이 정박지를 빠져나가 어두운 바닷속으로 스며들었다. 디젤 연료 냄새, 제트 엔진의 굉금, 다급하게 외치는 명령, 육중한 강철 해치가 닫히는 소리들이 뒤섞여 복수심에 불타는 교향곡을 연주했다.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군수지원함, 공격 잠수함으로 구성된 완벽한 항모강습단이 단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복수를 위해 출격하고 있었다. 한편 하와이에 위치한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 PACGFLT의 감시센터는 혼란에 빠졌다. 한반도 남쪽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에너지, 신호와 함대 이동이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한국 해군의 불시훈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컸고 속도가 너무 빨랐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다. 이 정도 규모의 함대 기동은
동맹국 간의 프로토콜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공유되어야만 했다. 한국 제7함대 기함에 즉시 통신 연결해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 지휘관의 다급한 명령에 통신병이 다급하게 7함대를 호출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된 통신 채널에서 돌아온 것은 차갑고 간결한 답변뿐이었다. 국가 안보에 따른 특수작전 수행 중 모든 불필요한 교신을 중단한다.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이상 취직 하는 소리와 함께 통신은 일방적으로 끊겼다.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핵심 동맹국의 최전개 함대가 통신을 끊고 적대적인 기동을 하고 있었다. 목표는 의도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이 긴급 상황은 즉시 워싱턴 DC의 펜타곤으로 보고되었다. 펜타곤 국가군사지휘센터 NMCC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북한의 도발인가 중국의 침공인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갔지만 한국 함대의 기동 방향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동해의 공해상을 향해 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이처럼 오리무중인 상황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동맹이 왜 칼을 뽑아들었는지, 그리고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긴장의 원인이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한 명의 미군 대령이 저지른 오만하고 잔인한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강철의 함대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여신이 내린 명령을 받들고 폭풍우를 가르며 의심 없는 목표 USS 인디펜던스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던 폭풍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USS 인디펜던스함의 견시병은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잿빛 안개가 자욱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형태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폭풍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나 신기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개가 옅어지면서 그 형태는 더욱 뚜렷해졌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잠시 후 견시병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전방에 미확인 함대 출현 반복한다. 전방의 함대 출현. 그의 절규와 함께 함선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함교에 있던 장교들은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왔고 이내 모두 숨을 삼켰다. 안개가 거친 바다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수십 척에 달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군함들이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자신들의 구축함을 완벽한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은 철통 같은 강철의 포위망이었다. 저 멀리에는 거대한 마라도함이 위용을 자랑하며 떠 있었고 그 갑판 위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맹수처럼 전투기들이 늘어서 있었다. 더 가까이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들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히 함선에 탑재된 모든 무기체계를 인디펜던스함으로 조준한 채 떠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는 잠수함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의 흐름이 느껴져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唰!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굉음이 울렸다.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KF-21 전투기 편대가 인디펜던스함의 마스트를 스칠 듯이 낮게 날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 모습은 마치 독수리떼가 작은 생쥐 한 마리를 에워싸고 희롱하는 듯했다. 젠장,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비상경보에 잠이 깨 함교로 달려온 데이비스 대령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의 오만한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왜 보고하지 않았나? 이건 훈련인가? 왜 우린 통보받지 못했지? 당장 저 함대 지휘관을 연결해. 통신 장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보고했다. 대령님, 소용없습니다. 모든 채널에서의 호출에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현 위치를 유지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려라.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자동 메시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그의 권위는 이 거대한 강철 함대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무력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가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죽였다고 생각한 아시아의 쥐새끼 하나가 이런 지옥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로터가 공기를 가르는 육중한 소리였다.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포위망의 상공에서 나타나 인디펜던스함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착륙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한미의 헬기, 착륙 갑판으로 접근했다. 인디펜던스함의 함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창백한 얼굴로 명령했다. 모든 병력, 무기에서 손 떼, 대응하지 마라. 헬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갑판에 내려앉았다. 측면 문이 열리자 해룡에 휘장이 새겨진 검은 전투복을 입은 중무장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레페를 타고 내려와 착륙 지점을 확보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미군 병사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모든 미군 선원들의 시선이 헬리콥터의 열린 문에 고정되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군화였다. 그리고 그 군화의 주인은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갑판 위에 섰다. 강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흠뻑 젖은 초라한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해병대 신형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옷깃에는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두 개의 은빛 별, 소장, 샤오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어젯밤의 공포와 탈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모든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박서준 대령과 무장한 부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함교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데이비스 대령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것도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다. 갑판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파도 소리와 헬리콥터의 엔진음만이 들려올 뿐 자신이 내던져졌던 바로 그 배의 갑판 위에 이제는 정복자로 돌아온 강유진. 힘의 균형은 완벽하고도 파괴적으로 역전되었다. 강유진 소장은 자신을 둘러싼 미군 병사들의 경악과 공포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내딛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갑판 위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듯했다. 미군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가 지나갈 길을 양쪽으로 갈라져 열어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작은 동양인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거대한 강철 함대를 움직이는 권력의 화신 그 자체였다. 함교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데이비스 대령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갑판으로 향했다. 그는 유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오, 네오, 이건 불가능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따위 연극은 대체 무슨 속셈이지? 그의 허세 가득한 외침에 유진은 그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잠시 동안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데이비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바람소리를 가르는 나직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계급과 이름부터 밝히는 게 군인의 예의겠지? 그녀는 데이비스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강유진, 대통령 직속 제9기동 임무부대. 통칭 해룡의 지휘관이다. 소장 메이저 제너럴. 그 단어가 갑판 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미군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소위인 줄 알았던 자신들이 무시하고 방관했던 작은 여장교가 별 2개를 단 장성이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자신들을 포위한 저 무시무시한 함대는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의 이 여장군, 단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 것이었다. 데이비스 대령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유진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데이비스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당신, 데이비스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은 방금 동맹국의 장성급 장교를 바다에 던져 살해하려 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이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명백한 국제군법 위반 행위이며 동맹에 대한 배신 행위다. 데이비스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장군,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 있어. 누가 봤는데 이 폭풍 속에서 증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의 외침이 끝나기 무섭게 유진의 뒤에 서 있던 박서준 대령이 말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군용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는 화면을 터치해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데이비스와 주변의 미군 장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USS 인디펜던스함의 보안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시간과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흑백 영상이었다. 화질은 거친 날씨 탓에 좋지 않았지만 영상 속 인물들을 알아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영상 속의 데이비스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강유진 소위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그의 인종차별적이고 저급한 욕설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녹음되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 속 데이비스는 유진을 번쩍 들어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박서준 대령은 말없이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영상을 본 미군 장교들과 수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지른 추악하고 비겁한 범죄의 증거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데이비스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완벽한 증거, 그의 마지막 방어선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거만했던 어깨는 축 처졌다. 오만방자한 불량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은 겁에 질린 범죄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갑판 위에는 바람소리와 함께 데이비스의 범죄 현장이 담긴 영상이 반복 재생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태블릿 PC 화면에서는 데이비스 자신의 추악한 범죄가 소리와 함께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이 뱉었던 저급한 욕설, 피해자의 멱살을 잡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바다로 던져버리던 그 순간까지 완전한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이성과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데이비스의 눈에 핏발이 섰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인연이...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집으로 손을 뻗었다. 이번에야말로 내 숨통을 끊어주마 라는 그의 외침은 수십 명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맹국 장성을 향해 총을 뽑아든 미친 짓이었다. 주변에 있던 미군 장교들이 경악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랐다. 하지만 강유진의 움직임은 그보다 10배는 더 빨랐다. 데이비스의 손가락이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는 찰나 유진의 몸은 이미 튀어나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아니, 유진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뇌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몸은 수만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대로 반응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다. 데이비스가 권총을 홀스터에서 완전히 뽑아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의 사각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첫 번째 동작. 그녀의 왼손이 강철 클램프처럼 데이비스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오른손의 수도 쇼우다오가 그의 팔뚝, 척골 신경총을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했다. 악! 데이비스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팔의 감각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면서 그의 손가락이 저절로 풀렸다. 묵직한 M9 베르타 권총이 철컥 소리를 내며 강철 갑판 위로 떨어졌다. 두 번째 동작.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권총을 뽑으려던 데이비스의 상체 추진력을 역이용했다. 자신의 작은 몸을 축으로 삼아 부드럽게 회전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겼다. 완벽한 유도식 업어치기였다. 그녀보다 2배는 큰 거구가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떠올랐다. 공! 데이비스의 거대한 몸이 갑판 위로 매달꽂혔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그의 손목이 꺾여 들어가는 끔찍한 뼛소리가 우두둑 하고 울려 퍼졌다. 이 모든 일은 주변의 미군들이 위험해 라고 소리칠 틈도 없이 단 3초도 채 되지 않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갑판 위에는 정적이 흘렀다.
거구의 미군 대령은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비참한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이었다. 자신이 쥐새끼라고 불렀던 작고 가냘픈 여성에게 단 한 번의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제압당한 것이다. 강유진은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물리적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상대였다. 그녀가 자신의 특수부대원들을 향해 턱짓으로 짧은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은 해룡 부대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들은 신음하는 데이비스를 돼지처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한 명이 그의 다리를 걷어차 자세를 무너뜨린 후 함선의 격벽에 면상을 쳐박았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그의 등 뒤로 2팔을 꺾어 군용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다. 놔, 이 개자식들아 날 놔. 데이비스의 마지막 발악은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부대원들은 그의 저항을 무시한 채 반쯤 끌고 가다시피 하며 헬리콥터를 향해 그를 연행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대령의 군화는 갑판 위를 무력하게 긁으며 비참한 소리를 냈다. 강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데이비스의 권총을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탄창을 분리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에 총알까지 빼내는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총을 박서준 대령에게 건넸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절대적인 통제력이 깃들어 있었다. 분노가 아닌 차갑고 계산된 그리고 파괴적인 효율성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징벌이었다. 데이비스 대령이 비참하게 끌려나간 갑판 위. 강유진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서준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대령, 주한미군 사령관, 밀러 장군을 연결해. 그녀의 명령은 간결했다. 박 대령은 즉시 휴대용 군용 위성 전화기를 건넸다. 일반적인 지휘 계통을 모두 무시하고 암호화된 직통 채널을 통해 연결된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로 미 육군 사성 장군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밀러 장군입니다. 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장군 대 장군으로서의 예를 갖추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장군님,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강유진입니다. 자유의 방패에 훈련 도중 발생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귀관 소속의 데이비스 대령을 동맹국 장성에 대한 살해 미수 혐의로 본관이 직접 체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밀러 장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 장군 지금 무슨 농담하는 겁니까? 장군님,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보남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명백한 영상 증거와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의 신병은 현재 우리 측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한미합동 군사재판을 위해 그의 신병을 즉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송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군님의 전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동맹에 매우 불행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서늘했다.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USFK 캠프 험프리스, 밀러 장군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고함을 질러댔고 워싱턴 펜타곤에서는 1급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그 와중에 강유진 소장의 부대가 전송한 영상 파일이 그의 컴퓨터 화면에 도착했다. 데이비스 대령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전말, 그리고 현재 미 해군 구축함을 포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전개 함대의 압도적인 위용을 본 순간 밀러 장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한국 측은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통보를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즉시 외교 라인을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국가안보보좌관이 긴급 보고를 위해 대통령의 집무실 문을 황급히 두드렸다. 각하. 대한민국과 심각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시 같은 시각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미 국무부와 대한민국 외교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한포 외교에 격분했지만 자국 장교가 저지른 명백하고도 추잡한 범죄 증거 말소 근무 앞에서 어떠한 도덕적 명분도 내세울 수 없었다. 여기서 더 강경하게 나갔다가는 수십 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결정은 최고위층에서 내려졌다. 데이비스를 넘겨줘. 동맹을 구하는 게 먼저다. USS 인디펜던스함 갑판 위에서 공식적인 신병 인계 절차가 진행되었다. 수갑을 찬 데이비스는 한국 해병대 특수부대원들의 손에서 미군 헌병들에게로 넘겨졌다. 이 짧고 형식적인 절차는 이 사건이 가진 엄중한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후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미합동 군사법정 최고재판소에 회부된 데이비스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는 모든 계급과 직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박탈당하는 불명예의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캔자스주 레버너스 연방교도소에서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국군의 합의에 공식적으로는 기밀에 붙여졌다. 하지만 황제의 분노, The Wrath of the Empress라는 이름으로 사건의 전말은 양국 군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 신뢰를 깨뜨리는 자는 그 누구든 그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신속하고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의 뇌리에 각인시킨 혹독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데이비스 대령의 신병이 미군 헌병들에게 인계되고 포위망 중심에서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USS 인디펜던스함의 갑판 위에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강유진은 인디펜던스함 함장에게 함내의 모든 승조원을 갑판 위로 집합시킬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 수백 명의 미군 수병과 장교들이 그녀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연단이나 마이크니 없이 그저 그들과 같은 군인으로서 담담히 섰다. 이제는 폭풍이 완전히 멎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모든 이의 귀에 명확하게 들려왔다. 어젯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군인 모두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여있는 미군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 전체의 수치입니다. 한 사람의 증오와 오만이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그 자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오직 그 자신의 것일 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장병들의 명예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미군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질책을 예상했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엄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불의에 대한 침묵은 곧 동조입니다. 계급장이 한 인간의 명예를 버릴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의무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와 존중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동맹을 향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깃발 아래 있든 잘못된 일을 당하는 전우를 본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예입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쳤다.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은 서로가 아닙니다. 적은 저 수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이제 이 훈련을 완수합시다. 진정한 동맹으로서. 함께. 연설이 끝나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인디펜던스함의 함장이 앞으로 나서서 유진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인디펜던스함 승조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장군님과 함께 복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경례를 신호로 갑판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미군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그것은 진정한 존경과 화해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자유의 방패, 훈련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이전의 미묘한 갈등과 미군 측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은 상호 존중과 끈끈한 협력 관계가 자리 잡았다. 양국군의 작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통합되었고 미군들은 한국군을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등한 전우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황제의 전설은 양국군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부패한 대령 한 명을 심판하기 위해
최전개 함대 전체를 움직인 작은 여장군.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명예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한민국 제7기동전단은 임무를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환하기 위해 장엄하게 대형을 해산했다. 함대의 기함인 마라도함 함교위. 강유진은 홀로 서서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풍경이었다. 박서준 대령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사령관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먼 바다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박대령,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의 말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동맹은 위선과 불신을 씻어내고 더욱 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거듭나게 될 것이었다. 석양을 등지고 선 그녀의 실루엣은 정의로운 분노를 통해 바다의 질서를 바로 세운 수호신처럼 보였다. 오만한 대령과 그를 심판한 여장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데이비스 대령은 강유진 소장의 작은 체구와 동양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쥐새끼라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 너머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와 산을 움직이는 권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근육의 크기나 목소리의 높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규율, 깊은 지혜,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강유진 소장의 힘은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함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폭풍 후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냉철한 이성, 자신을 죽이려 한 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군인의 명예.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깊은 독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뚤어진 편견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간의 동맹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몇 달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 중 발생한 돌발 사태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강유진 소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는 조국을 지키는 소리 없는 수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것입니다.